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결혼 정년기인 아들이 하나 있고 첫째랑은 나이가 좀 있는 딸이 있어요. 딸은 20대 중반 대학생이라 아직도 제 눈엔 애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곧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아들을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가난아기였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된 건지 전에도 문득 한 번씩 느끼긴 했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건 참 익숙할 법한데도 매일이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저도 나이가 있고 아들도 나이를 먹으니 부모 자식 간에 겪을 수 있는 웬만한 일들은 다 겪어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인생이라는 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최근 깨달았네요. 저만 알고 있기엔 참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극적인 이야기라 꼭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결혼 상대는 당연하게도 그 여자친구였죠.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여서 6년 정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더군요. 연애 기간이 오래됐다 보니 예비 며느리와 저는 안면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친근한 사이가 됐죠. 아들이 딱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숨기거나 무뚝뚝하게 말을 잘 안 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연애 초부터 저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해주는 성격이라 연애 1년 차도 채우기 전에 저도 예비 며느리랑 알고 지내게 되었죠. 지금은 참 잘 지내는 사이지만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 눈에 상대방이 내 자식보다 한참 모자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첫째고 이렇게 각 잡고 사귀는 사람을 소개받은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가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수줍긴 해도 예의도 발랐고 싹싹하고 사람이 어둡지 않고 밝아 보여서 원래라면 좋게 봐야 더 마땅할 정도였어요. 서글서글하니 잘 웃고 인상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원서가 엄마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네 여자친구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네? 왜요? 엄마가 보기엔 별로예요? 아니, 딱히 별로라기보단 아니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속이 좀 안 좋다고 해야 하나? 엄마가 완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맨날 밝고 명랑한 사람 만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걸리네. 내가 봐도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에이 엄마한테 무슨 신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세요. 촉이 안 좋다는 건 제 입장에선 납득도 잘 안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아들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못 대고 별로라고만 하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걸로 밖엔 안 비쳤겠죠. 그래서 제 의견을 더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제 촉대로 여자친구가 사실은 별로인 애였다면 아들이 알아서 쳐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기보다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아이라 웬만큼 괜찮은 여자가 아니면 오래 사귀지 않았거든요. 엄마, 오랜만에 서영이 만나실래요? 서영이가 취직했다고 엄마한테도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다는데. 뭐?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어떻게 네 여자친구한테 엄마가 밥을 얻어먹니? 에이, 그냥 한번 드세요. 서영이는 엄마랑 만난 거 좋았던 모양인데요. 엄마랑 자주 뵙고 더 친해지고 싶대요. 그래? 엄마도 서영이 자주 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와닿을 거고, 계속 만나봤는데도 별로면 지난번엔 왜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이유를 말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이유가 궁금하기는 해서. 엄마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지요. 괜찮은 여자가 아니면 저도 오래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럼 밥은 내가 사줄 테니까 약속이나 한번 잡아보렴. 네. 그 후로 아들은 종종 여자친구와 저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얘기할까요? 저랑 그 아이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고, 영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일단은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했거든요. 몇 번 만나보면 한 번 만나본 걸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던 어떤 지점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 애가 정말 별로라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게 아들에게도 좋을 테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좀 스스로가 극성 엄마처럼 느껴지긴 했어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2번, 3번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애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오히려 괜찮은 축에 속했고 저 혼자 계속 찜찜함을 느꼈어요. 엄마, 이번엔 어떠셨어요? 그 애를 만나고 나면 항상 물어오는 아들의 질문에도 당연히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었죠. 한 3번째쯤 만났을 때는 스스로도 너무 고민이 돼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이상하네.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엄청 좋아한다며? 부모들이 다 쿨할 것 같아도 막상 내 눈앞에서 자식이 딴 사람한테 빠져서 그러는 모습, 그렇게 보고 완전히 괜찮은 부모는 없다. 나도 그랬어. 며느리 나쁘지 않은데 밖에서 만났으면 내가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들이 하도 싸고 도니까 괜히 짜증나더라고. 나도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은 하는데 어쩌겠어? 자식놈 힘들게 키워놨더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면 마냥 보기 좋진 않지. 우리도 부모이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야. 그런가? 나도 질투를 하는 건가? 근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전엔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니네 아들도 벌써 20세 중반은 넘겼잖아. 여기서 몇 년 더 사귀면 결혼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사귀던 여자들이랑 똑같이 느껴지겠어? 옛날엔 어이구 좋을 때다. 저러다 헤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 이젠 진짜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보니까 시선이 좀 달라진 거겠지. 내 눈엔 딱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고민을 여기저기 털어놓고 다녀봤지만 저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은 많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저 아들이 진짜 결혼할지도 모르는 여자에 대한 막연한 질투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저는 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질투나 짜증이라기보단 쎄함에 가까웠거든요. 오죽하면 아들한테 은근슬쩍 생시를 물어봐서 용하다는 무당에게 신점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아들한테는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좋은 여자일 수 있으나 자네한테는 왜요? 나중에 저한테 못하나요?
사이가 멀어지나요? 원수도 외나무다라에서 만난다더니 뭐 그런 격이라고 하시네. 네? 원수요? 무슨 원수요? 원수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당은 천기누설이라며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원래 신점이나 사주 같은 건 안 믿지만 하도 용하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딱 거기까지만 말을 해주고 자세히는 말을 안 해주니 괜히 가슴만 더 답답해졌죠. 그래서 다른 곳에도 신점이나 사주를 보러 다녔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라고 하고 저한테도 잘할 거라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면서요. 제가 봐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요즘 보기 드문 싹싹한 애였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쎄한 감정이나 신점에서 원수를 만난다고 한 말이 영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 애를 별로라고 해왔다가 갑자기 또 신점을 보고 와서 그걸 근거로 들이대면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는 소리를 묵묵하게 받아주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아들인데 딱 한 번 안 좋게 나온 신점까지 들이대면 정말 미친 엄마 취급을 받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인 점이 그 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막연히 안 좋게만 보던 저도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두 손 두 발 다 될 정도로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꿈꿀 법한 가정교육 잘 받은 티나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게 아들과 연애한 지 3년 차 때쯤이었을 거예요. 문득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이런 며느리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그만 이유조차 불명확한 색안경은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시작했죠. 예비 며느리는 제 딸에게도 친언니처럼 잘 대해줘서 제 딸도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 나 언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응? 엄마가 거길 왜 가? 엄마 끼면 엄청 불편할 텐데. 응? 아니야. 언니가 먼저 물어봐 달래. 엄마만 괜찮으면 같이 가서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오히려 엄마가 같이 갔으면 싶어 보이던데? 그래? 처음에는 그런 제안들도 다 입에 발린 인사치레라 생각해서 다 거절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함께 여행까지 다녀오고 나니 정말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행 내내 제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분위기도 처질만 하면 띄워줘 가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반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산할 때도 뒤로 물러서는 법 한 번 없이 쿨했고 제 딸도 정말 친동생처럼 예뻐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아주 제대로 열려버렸죠. 아들이 이런 시원시원하면서도 가정적인 성격에 반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확실히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이보다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열고 복덩이가 굴러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본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저와 잘 지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점도 고마웠고요. 그 여행 후로는 저희는 둘도 없이 꿀 떨어지는 사이가 됐어요. 가끔은 딸보다도 아들 여자친구가 더 효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저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어요. 뭐 이런 걸 다. 부모님만 챙기기도 벅찰 텐데 뭐 나까지 챙기니. 어차피 결혼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때 하고 이런 건 부모님께만 최선을 다해도 된다. 좋게 거절하겠답시고 타이르듯 말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항상 밝게 웃던 애라 그런 표정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엄마, 사실은 서영이가 부모님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들이 설명을 해주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속을 썩여서 부모님과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됐다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만 같은 성격인데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은 차마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그런 배경에서 오는 기운이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 생각은 얼른 지워버렸어요. 그땐 모든 오해가 풀렸음에도 아직도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러고 나니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어요. 그래, 부모랑 사이가 안 좋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보면 참 큰일인데 저렇게 밝고 예쁘게 커져서 다행이네.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한테는 효도하는 거지. 엄마, 이제 마음을 다 여셨나 봐요. 반응 안 좋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게, 애가 늘 예쁘게 많구니 만나다 보니 나도 정이 들었나 보지.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와 저희 가족은 긴 연애 기간에도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마침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의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저로서는 이미 가족 같은 아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나한테도 딸 같은 앤데 따로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얼른 준비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마지막까지도 그 애는 제가 반대할 줄 알았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유도 없이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해졌어요. 우리 아들 이제 결혼 준비한다. 어머, 정말? 그 조그맣던 애가 무슨 벌써 결혼이래. 부리도 늙을 만큼 늙은 거겠지? 시간이 정말 원망스럽다,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원석이 진짜 귀여웠는데. 그래도 남자애들 크면 징그러워지는데 원석이는 지금도 귀엽게 크긴 했어. 원석이 데려가는 여자는 좋겠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얼굴도 훤칠하니 잘생겼고 집도 그럭저럭 잘 살고. 나도 그런 남편을 만났어야 됐는데. 얘는 무슨 그런 소리래.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사양이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아들 결혼 자랑을 하며 깔깔대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문득 잊고 있었던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형주 그 기집애도 같이 있었으면 좀 좋아. 진짜 아직도 걘 괘씸해서 꿈에 나올 지경이라니까. 나도 아직도 분할 정도인데 넌 어떻겠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게. 나도 나한테 이런 경사가 있는 순간에 내 옆에 걔가 없을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었지. 저희 동창 모임은 총 6명이었는데 그중에 형주라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형주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붙어 다녔던 사이라 조금 더 사이가 각별했죠. 집도 바로 옆집에 살다 보니 부모님들이랑 형제까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늘 저에게 잘해주기만 했던 명랑한 친구라 저는 그 친구랑 평생을
참 여러 번도 약속했어요. 우리 우정 진짜 평생 가는 거다. 배신은 사형이야. 같은 아주 유치하고도 귀여운 약속을요. 하지만 그땐 꽤 진지했었는지 그 약속은 저희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한 뒤에도 쭉 유효했죠. 대학교를 가고 사회를 나가면서 끊임없이 제 곁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지만 형주만한 친구는 없었어요. 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알뜰살뜰 제 기분까지 살펴가며 저를 챙겨줬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있을 때 가장 편안했고 남들에겐 보여주지 않는 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주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의 범주로 넘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곤 했었죠. 미야, 이렇게 또 신세 져서 어떡해? 야, 신세는 무슨 신세야, 우리 사이에. 내가 이 정도 일이도 없어 보여?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 나아지면 갚아. 네가 빚진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죄야? 자식이 같이 빚 갚게 하는 부모님이 나쁜 거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형준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생긴 빚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빚을 갚느라 급급했어요. 형준은 돈을 벌어다 거의 빚 갚는 데 쓸 정도로 노력했지만 가끔은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저한테 종종 생활비를 꾸기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주가 먹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안 줄 이유도 없었고 주기 싫다는 불손한 마음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달라는 돈에 좀 더 보태서 주기도 했었죠. 제가 그 정도로 그 친구를 아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형주가 정말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당장 빼서 도와줄 돈이 없었어요. 형주야, 정말 미안한데 나도 부모님이 잠깐 돈을 빌려가셔서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어떡하지? 나 정말 도움 요청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미희야. 이 돈 못 가져오면 오늘 우리 부모님 진짜 죽어.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니, 미희야. 목 놓아 우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모임 통장이 떠올랐어요. 저희끼리 해외여행을 한번 가자고 학생 때부터 쭉 모아왔던 통장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모은 거라 그 안에는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형주가 낸 돈도 있었죠. 형주야,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 줄게. 저는 곧바로 저희 모임의 부방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미야, 나 미희인데 형주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래. 많이 급한 거라 나도 내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당장 추중에는 목돈이 없어서. 생각해보니 우리 같이 모으는 모임 통장에 돈이 1,000 정도 있으니까 잠깐만 이걸 형주한테 빌려주면 어떨까? 어차피 거기 형주 돈도 들어있으니까.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너도 잘 알잖아. 이걸 개인 사정으로 한 명한테 몰아서 빌려줘 버리면 어떡해? 이제 슬슬 통장 깨자고 애들 다 설레하고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기는 한데 사람이 급하다잖아. 친구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외면을 해. 그땐 시기가 하필이면 애들이 모임 통장을 깨서 여행 계획을 잡자고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모았으니 자녀 금액은 각자 지갑에서 충당하고 호텔과 숙소를 잡자고 하던 중이었죠.
저도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탁을 하기가 참 민망하고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한 당사자가 꺼내기엔 더욱 어려운 말일 거란 생각이 들어 기꺼이 대신 나서줬던 거죠. 형주가 죽겠대? 많이 힘든 거야? 상황이라도 잘 설명을 해줘야 애들을 설득해 볼 거 아니야. 제 설득에 넘어간 건지 부방장 친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형주의 가정사를 간략하게만 말해줬어요. 부방장 친구는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애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설득이 먹혀들었는지 애들한테서 한 명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야? 형주게 그렇게 힘든 거였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만났을 땐 티 하나도 안 내서 몰랐잖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해. 어차피 거기 형주 돈도 있으니까 본인이 낸 돈 빼고 갚으면 되지. 친구들은 다행히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 다들 한의리하는 성격이라 모임 통장돈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모임 방장이 저여서 통장은 제 명의의 계좌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바로 돈을 빼서 형주에게 붙여줬죠. 미야, 정말 고맙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내가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내 은혜라고 할 수 있나? 친구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지. 대신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아야 해. 다른 친구들은 나같지 않을 거니까. 알지. 명심할게. 고마워. 사실 저는 그 전에 형주에게 빌려줬던 돈들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빚에 허덕이는 친구에게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빌려주기만 하던 상태였죠.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믿었어요.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특히나 저하고는 평생 친구할 걸 약속했던 사이이기도 하니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천천히 갚아줄 거라고 믿었죠. 그동안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기다려줬으니 그만큼의 여유와 시간은 벌어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친구들의 돈이 섞여 들어가 있는 모임 통장의 돈은 조금씩 나눠서라도 바로바로 갚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빌려간 통장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형주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나서서 제안했던 저도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친구를 좀 다그치기 시작했죠. 형주야, 애들이 언제쯤 돈 갚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시기라도 말을 해줘야 애들이 기다리지. 해외여행 앞두고 너한테 돈 빌려준 건데 그 정도는 예의상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애가 그런 소리를 해?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이래. 내가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는 나도 몰라. 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말을 하지. 너는 거기서 날 보호는 못해줄 망정 같이 쪼고 있니? 나도 애들 볼 면목이 없으니까 그렇지. 애들 제일 들떠있을 때 그 돈 너한테 빌려주고 쓰자고 제안한 사람이 난데 나도 애들한테 할 말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갚을 수 있을 때가 오면 이야기할게. 사람 좀 그만 들들 볶아. 저도 저지만 본인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애들 다 불편해해. 이대로 가면 네 얘기 분명 나올 거고 그런 건 나도 싫어.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화나니? 내가 그걸 갚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네 돈보다 갚았겠지. 아직 못 갚고 있는 거 보면 몰라? 나도 살기 힘들어. 근데
너까지 각박하게 돈. 왜 이러니? 막말로 당장 니네는 그 돈 없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나는 그 돈 없으면 안 됐고 지금도 돈 때문에 힘들어. 친구가 어려울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친구란 이름을 들먹이며 저를 돈밖에 모르는 각박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데 더 이상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로 친구들한테서 그 애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너는 형주랑 연락하지? 형주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아무리 바빠도 연락은 꼬박꼬박 되던 애였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좀 불안하네. 너랑 제일 친하잖아. 뭐 아는 거 없어?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좀 크게 싸우긴 했는데 그렇다고 너네 연락까지 안 받는 건가? 뭐야, 연락 좀 해봐. 솔직히 이대로 연락 안 될까봐 좀 불안하다. 에이 설마 걔가 그럴 애는 아닌데. 하지만 생각보다 연락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저까지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더 이상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자존심 꺾고 연락을 해봤지만 정말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형주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형준의 부모님도 아는 게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친 것 같다는 얘기가 형주의 가족에게서 얻은 정보의 전부였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전해주니 친구들은 아닌 척하면서도 저를 바라보는 원망의 눈빛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 명 한 명 만나 사과했지만 그게 사과한다고 어디 눈 놓듯 사라질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을 아니라는 걸 저도 아니까 힘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믿어준 죄밖에 없는데 하마터면 저까지 친구들과 어색해질 뻔했죠. 친구들은 저한테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제가 하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니니 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니 그런 원망도 풀었어요. 대신 형주는 저희 사이에서는 천하의 대역 죄인이 되었죠. 그래도 한때 친했던 사이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친구니 이렇게 제 아들의 경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아쉽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형주를 유독 좋아하고 많이 따랐거든요. 걔가 그렇게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잠수 타버린 걸 어쩌겠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원망은 안 해. 그래, 이제 와서 원망해서 뭐하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는 거지. 세월이 좀 지나서 친구들도 그 사건에 쿨해졌어요. 오히려 그런 애를 내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 달고 있었으면 더 큰 뒤통수를 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사전에 잘라내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저와 남편이 계속 신경 쓰이는 눈치였는지 상견례 전 마지막 날까지도 저희에게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좀 성격이 괴팍하세요.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 불쾌해하셔도 제가 다 말릴 테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알겠어. 너한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 듣고 가는 거니까 걱정 말거라. 오죽하면 자식이 이렇게 불안해서 예비시댁에 양해를 구할까 싶어서 좀 마음이 찜찜하긴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또 죄가 없으니까 생각하고 상견례 장소에 갔죠.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셔서요. 제가 먼저 왔어요. 저희끼리야 워낙 친해진 사이니
기다리는 게 지루하진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 출발하면서 왜 부모만 이렇게 심하게 늦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약속 시간으로부터 40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살짝 화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안녕하세요. 많이 늦으셨네요. 아, 차가 좀 막혀서 미안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를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사과하는 폼이 인간 같지가 않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쏘아 붙일까 고민하면서 맞은편에 앉은 사돈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니, 너 형주 아니니? 어머나? 세상에 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제 앞에 마주 앉은 그 뻔뻔한 사돈댁은 다름 아닌 친구들의 돈을 떼어먹고 나른 그 친구더라고요. 솔직히 마주보고 앉아있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싶어서 좀 멍했어요. 걔도 마찬가지였는지 경악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아는 분이세요? 아들도 덩달아 놀랐는지 제 눈치를 살폈어요. 세상에, 그 원석일 줄은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원석아, 이모 생각 안 나니? 형주 이모야. 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모가 책가방도 사줬는데? 네? 아. 야, 김영주,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굴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뭐? 날 걱정해? 니들이 퍽이나 날 걱정했겠다. 나이 이만큼 먹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날 찾은 거겠지. 애들 앞이라 나름대로 생각해서 돌려 말했는데 생각 없는 이 기집애는 그 와중에 멍청하게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숨길 거 없으니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다른 목적 뭐? 네가 하도 힘들다고 징징대서 애들 설득해서 모임 통장 돈 빌려줬더니 그 돈 다 떼먹고 잠수 탄 거 맞아? 그 돈 돌려받으려고 너 찾은 것도 맞지? 근데 넌 부모님한테도 어디 갔는지 안 알리고 사라져버렸더라. 어디 가서 빌빌대면서 살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생각보단 얼굴이 좋네. 뭐라고? 너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죽고 싶니? 왜? 내가 못할 소리라도 했어? 유일하게 끝까지 믿어줬던 친구 뒤통수나 치고 내 돈 다 떼먹은 것도 모자라서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민폐 끼치고 그 돈 갚기 무서워서 숨어 살던 네가 나 죽일 깜냥이나 되니? 야, 그럴 깡이 있으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우리 돈이나 내놔. 쉽게 빌려주니 남의 돈이 그렇게 웃어? 이자까지 쳐서 몽땅 받아낼 거니까 돈이나 내놓으라고. 아, 애들 결혼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돈 타령이야? 어? 내가 그 돈 갚느니 너 죽이는 게 낫지. 진짜 못 죽일까 봐? 야, 밖에 날씨 좀 봐봐. 아주 그냥 네 장례 치르기 딱 좋은 날씨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제 앞길 망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를 빌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야, 네가 왜 사과를 해? 어?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다 너 키우고 아득바득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잘못이야?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네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 잘 됐네. 오늘이 내 장례인지 네 장례인지 한번 보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부방장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선아,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알아? 아마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형주, 기억나지? 우리 돈 거하게 떼먹고 잠수 타네. 그치. 우리가 걔를 어떻게 잊어?
내가 지금 우연히 얘를 만났지 뭐야? 어떻게, 지금 몰래? 부방장이었던 미선이는 누구보다 형주를 괘씸해했고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던 친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이쪽으로 오겠다길래 주소를 찍어줬죠. 우리 중에 성격이 제일 불같기도 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선이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저희끼리는 했었어요. 역시나 미선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앞에 있던 파렴치한도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난 안 무서워도 미선이는 무섭나 보지? 참나, 누가 무섭대? 야, 너 정신 차려. 이런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고 싶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어? 나는 내 딸 이런 집에 시집 못 보내. 그래, 나는 뭐 너 같은 장모 좋아서 여기 나온 줄 아니? 또 내 아들 등은 살면서 얼마나 처먹으려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야, 김영주. 어? 선정아, 여긴 어떻게 왔어? 미선이가 동창들한테 전화 싹 돌렸어. 마침 가까이 있어서 망정이지. 야, 너 진짜 죽었어. 당장 내 돈 안 내나 이 사기꾼아? 갑자기 찾아온 친구로 인해 상견례 장소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선정이가 형주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있는데 그 뒤로 미선이와 다른 친구들 서너 명이 더 도착을 했죠. 야, 저기 있다. 저 나쁜 년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어? 분노에 가득 찬 친구들이 한꺼번에 덤비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 식구들이 놀라서 남편과 아들들이 친구들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끼어드는 아들들과 남편에게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짓을 했죠. 좀 맞게 냅둬. 우리가 당한 세월이 길어서 그래. 아들들은 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남편이 손을 놓자 같이 손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좀 두들겨 맞고 차려입고 왔던 옷도 다 늘어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저희 식구들은 친구들을 겨우 떼놨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상견례 때 만나냐? 진짜 신이 도왔어. 아유, 저 며느리 되래도 아주 그냥 인연 얼굴을 쏙 빼닮았네. 야, 얼굴만 봐도 불쾌한데 어떻게 참았니?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에게 정이 안 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전까지 눈치를 못 챘었는데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형주랑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겪어온 며느리는 정말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참 잘 자란 아이였어요. 엄마가 형주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확 식기는 했지만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내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 엄마와 사이가 안 좋다고 늘 말하던 아이였고 아들과도 저렇게 오래 사귈 정도로 사이가 좋은 아이인데 고작 엄마 때문에 결혼을 없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도 아이를 못 고르지만 아이들도 부모를 못 고르잖아요. 오랜만에 본 왼수 때문에 정신이 팔려 며느리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염없이 울고만 있더라고요. 울지 마. 너는 잘못 없어. 유감이지만 내가 네 엄마랑 악연이 있어서 그렇다. 우릴 좀 이해해 주렴.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며 형주의 남편과 제 며느리에게까지 연락처를 다 받아갔어요. 친구들은 아들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뜯어 말렸는데 아들도 그렇고 저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돈은 꼭 자신이 어떻게든 다 갚겠다며 원석이랑 헤어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몇 번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예비 며느리를 집에서 내치는 게 평생 마음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때야 너도 네 부모가 있는 게 나으니 그것까지 뭘 안 하겠다만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랑 연 끊고 살 수 있겠니?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허락하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나는 너희 엄마랑 평범한 사돈 사이로 지낼 수가 없어. 친구들도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거고. 어머님, 제가 바라던 바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엄마랑 연을 끊고 싶어요. 이때까지 그 명분이 없었을 뿐이지 저는 정말 엄마를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네 엄마가 저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더 잘해줬을 거다. 에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조건도 없이 믿고 도와줬던 친구들한테도 뻔뻔하게 저러는 애가 자식들한테 잘했을 리 만무하지. 나도 네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누가 너한테 효도 바라니? 네 엄마랑 안 엮이게만 해주면 나한텐 더 바랄 나위 없는 최고의 효도다. 니네 엄마가 빌려간 돈은 친구들이랑 어떻게든 직접 받아낼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며느리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는 결혼식장에도 부모님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혼식 날은 제가 참기로 했죠. 고맙게도 친구들도 제가 며느리와 얼마나 잘 지냈는지를 알아서 제 선택을 비난할 법한데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결혼식은 결국 순조롭게 치러졌고 지금은 며느리가 제 부모님과 연을 다 끊은 터라 저는 친구들을 통해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만 형주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고 그 외로는 전혀 부딪힐 일이 없어요. 듣자 하니 저한테 딸을 빼앗겼다며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다 제 편인 친구들이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리가 없죠. 친구들이 잘 얘기를 한 모양인지 계좌에는 소액이지만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네요. 정말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다하다 어떻게 아들 상견례 때 만날 수 있는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좋은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